방제 무선. 나의 죽을 만큼 무서웠던 체험담 투하. 어느 주말 회사에서 사이가 좋은 선배가 권유해 밤낚시를 가게 되었다. 장소는 기후현 산속에 있는 저수지. 저수지라고는 해도 땡땡 호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나름대로 큰 곳이다. 선배가 말하길 그곳은 엄청 넓은데도 고기가 잘 낚인다는 숨은 장소라는 것. 그날은 선배의 운전으로 새벽 2시경에 출발. 우리 집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인데 그곳은 깊은 산속으로 주변은 암흑천지에다 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정적에 휩싸인 섬뜩한 분위기조차 떠돌고 있었다. 밤낚시는 몇 차례 경험이 있었지만 내심 살짝 쫄았다. 그런 나를 눈치챘는지 귀신 같은 건 없으니까 안심해. 그러는 선배는 있는 대로 체육계통에 몸을 바친 인간으로 형은 미식축구부까지 한 뇌까지 근육맨이겠지만 나는 오컬트 연구부 출신으로 귀신을 믿는 쪽이라고. 했더니 웃는다. 주차장에는 차가 한 대도 없어 우리가 전세 낸 상태. 낚시도구를 한 세트 꺼내서 선배를 따라간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을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라서 손전등 불빛을 의지해 호반을 나아간다. 선배의 손전등은 굉장히 밝다. 아마존에서 만엔이나 한다는 고출력의 손전등이라는 것. 밤길을 걷기에는 3000 루멘 정도는 필수라며 자랑스러운 듯 짓거린다. 그 비싼 손전등 덕분에 앞이 엄청 밝았던 건 사실이니까. 선배를 따라간 지 10분 정도 되는 지점에 가드레일이 끊긴 부분에서 절벽으로 내려가는 곳이 있어. 그곳을 조금 앞으로 나가자 낚시에 적당한 장소가 있었다. 비었어. 여기서 시작하자. 선배는 랜턴을 켜더니 능숙하게 준비를 시작한다. 나도 나름대로 준비를 진행. 각자의 준비가 끝나고 밤낚시 개시. 날씨는 흐림이라 달빛은 없었고 컴컴한 호수를 비추는 건 선배의 랜턴 불빛뿐이다. 가끔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건지 철벅하는 소리와 함께 호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시작하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편의점에서 사온 커피를 다 마시고 휴식 겸 일도 보고 올까 생각해서 일어났을 때였다. 어디서인지도 모르게 마이크의 노이즈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더니 곧 하는 방송음이 땡땡호수 일대에 울려 퍼졌다. 나도 선배도 순간 놀라서 뭐야? 하며 서로 주춤한다. 방제센터 땡땡입니다. 당황했지만 들려오는 남성의 낮은 목소리가 방제무선을 알린다는 걸 깨닫고 둘은 살짝 안도한 얼굴로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실종자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시간에 실종자 알림이라고. 아마 주변에 사는 노인이 배회하다 어딘가로 사라졌겠지 하고 그 시점에서는 그저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 예상이 완전히 벗어난 것임을 바로 알게 된다. 오전 4시경 남성 2명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특징은 신장 180cm 전후, 단발의 검은 머리로 연령은 20대 정도, 복장은 남색 상의를 입고 있고 검은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의 특징은 방제무선에서 흘러나오는 실종 정보는 나와 선배 둘의 인상착의와 틀림없이 일치하고 있었다. 우리들의 등줄기가 차가워지는 게 전해진다.
말로 할 수 없는 공포가 온몸을 구석구석 둘러쌌다.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걸 듣고 있는 나와 선배의 눈이 마주쳤다. 반복해서 알립니다. 오늘 오전 4시경 남성 2명이 실종. 반복되는 내용에 선배가 입을 열었다. 이런 질 나쁜 장난! 누가 어디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야? 손전등을 휙휙 돌리면서 주변을 비춘다. 아무도 없다. 반대편 기슭을 비춰봐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출력의 손전등 불빛이 어디를 향해도 비춰지는 곳에는 아무런 인기척은 없다. 귀신 같은 건 없다고 단언하던 선배의 표정은 상당히 굳어 있었다. 방제 무선은 계속된다. 조금 아까 알려드렸던 실종자 건입니다만 무사히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반복해서 알려드립니다. 아까 알려드렸던 실종자 건입니다만 방제 무선에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사망 보고에 머리가 쫓아가질 못한다. 우린 이미 죽어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부터 죽는 건가? 모든 걸 짐작도 못할 상황에 혼란해하면서도 한시라도 빨리 이곳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다며 낚시도구를 서둘러 챙겨 절벽에서 떨어지기로 했다. 방제 무선에서 하는 목탁 소리에 섞여 불경 소리가 들리고 하는 정중한 경쇠 소리까지 흐르고 있다. 이런 지독한 상황. 장난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손이 많이 간다. 꿈인가 현실인가. 그것조차 알 수 없을 정도인 이 오컬트에 사무친 상황에 사고 회로는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숨이 끊어질 듯 달려서 겨우 주차장에 도착. 트렁크에 짐을 난잡하게 던지고 서둘러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연다. 동시에 다시 방제 무선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났다. 다음에 꼭 다시 오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선배는 말없이 차를 급발진시켰다. 그 장난엔 완전 질렸다. 주말이 지나고 만난 선배가 쓴 웃음으로 주말에 그 사건을 입에 올렸다. 근데 형, 그 뒤로 조사해봤는데 그 근처에 마을 같은 건 없었어. 내 한마디에 선배는 입을 다문다. 그리고 그 저수지에 관리사무소 같은 것도 없었잖아. 그렇게 되면 거기에 방제 무선은 없다는 게 되는 거지. 뭐 있다고 해도 그 시간에 사람이 있겠어? 만약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런 장난을 치겠냐고. 아니, 하지만 장난이라니까. 맞아, 장난이라고. 웃으며 얼버무리는 선배의 입가는 한껏 당겨 올라가 있었다. 나도 선배도 지금 아무런 일도 없다. 실제로 해를 입은 건 아니지만 선배는 절대로 밤낚시는 가지 않는다고 한다. 공짜로 빌려드립니다. 해서 여러분은 고베시 기타구에 독채를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라는 투채널 괴담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 괴상한 조건의 독채를 무료로 빌리고 싶다. 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면서 그 이상한 내용의 반은 전설이 됐다는 이야기다. 이전에 호러 관계의 오프라인 모임에서 고베시 기타구의 그 집은 아니지만 비슷한 조건의 집을 실제로 미리 보러 간 적이 있다는 그런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 그 사람은 지인에게서 귀신이 나온다는 빈집을 빌리고 싶다는 이야기가 돌아 내용을 들어봤더니 집도 땅도 그냥 준다. 조건이라면 정말로 산다는 것. 2, 3일 집을 비우는 정도면 괜찮지만
장기로 사람이 없는 상태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것. 리모델링 같은 건 해도 되지만 마당에 있는 낡은 우물에는 손을 대지 말고 남겨둘 것. 우물 안쪽에 산에서 가끔 뭔가 오는 기척이 나지만 무시할 것. 이라는 투채널에서 나왔던 고베시 기타구의 독채와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는 심령, 오컬트를 좋아해서 너무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너무 무서운 내용에 흥미를 가지고 미리 보러 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다만 장소는 고베시 기타구는 아닌 완전히 다른 주소였다는 것. 그도 살 곳이 거절하는 게 단순히 매력적으로 느껴져 정말 문제가 없다면 빌려서 살까? 살짝 두근거리며 신이 나서 향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역시나 혼자서는 무서워서 친구를 꼬셔 둘이 현지로 향했다. 집은 조금 낡았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한 독채였다. 집 앞에서 인터폰을 누르자 잠시 정적이 흐른 후 하는 커다란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둘은 서로 지금 무슨 소리 났지? 하며 이야기하는 동안 네. 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나고 안에서 50대 정도의 아주머니가 나왔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안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현관 한가운데 정좌하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어떤 할머니가 있었다고 한다. 발견한 순간 살짝 당황했지만 둘은 가족인 할머니가 자기들에게 깊이 고개를 조아린다고 느껴 안녕하세요. 라고 방송에서 인사를 드리는 순간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 거다. 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집주인 아주머니는 현관 한가운데에 있는 그 할머니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아예 언급도 하지 않는다. 이건 내게만 보이는 건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건가? 대체 어느 쪽이야? 어느 쪽이든 너무 이상하다라고 느낀 순간 이건 안 돼. 어쨌든 빨리 거절하지 않으면. 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일순 펼쳐졌다는 것이다. 친구를 봤더니 분명히 뭔가를 보고 굳어있다. 둘은 눈을 마주치고 말없이 눈짓을 나눴다. 그 뒤 집안을 돌아보거나 우물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빨리 돌아가고 싶다. 이제 이 이상 관계되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 라는 생각이 앞서서 마음도 없는 상태로 집을 둘러보고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집을 둘러보는 중에도 계속 그 할머니는 현관 한가운데에서 정좌하고 머리를 조아린 상태였다는 것. 대충 집을 안내받은 후 집주인 아주머니에게서 어때요? 잠깐 앉아서 얘기라도 할까요? 라는 말을 들었지만 정중히 사양하고 현관에 있는 할머니를 피해서 도망치듯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는데 집을 나와서 문을 닫았을 때 다시 하며 분명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둘은 그 소리에 새파래져 아무 말 없이 서둘러 차에 올라 도망치듯 출발했다는 이야기. 한동안 둘은 침묵인 채로 차를 달렸는데 반 정도 왔을 즈음에서 이윽고 야, 현관에 할머니 있었지? 뭐니 해도 너무 위험해. 저런 집 필요 없어. 겨우 공포를 입 밖으로 꺼냈다는 것. 그 후 이렇다 할 영적 장애 같은 건 없었지만 어쨌든 무서웠던 체험이었다고 한다. 그 집이 고베시 기타구의 독재와 관련이 있는지 이 넓은 일본에서 우연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이야기와 조건이 비슷했을 뿐인 건지 엄청난 체험이네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내가 흥미진진하게 물어보자 이야기를 해준 그는 그건 모르겠고요. 이젠 절대로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고갯길의 괴이. 설날에 오랜만에 만난 와타루라는 사촌 동생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신창 경찰관인 와타루는 상사와 둘이 밤에 순찰을 돌았다. 그러자 무선이 들어오고 땡땡고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제일 가까운 데 있던 와타루와 그 상사가 가기로 했다. 고갯길을 나아가서 15분 정도. 비상 깜빡이를 켠 스포츠카가 한 대 멈춰 있었다. 경찰차의 붉은 등을 깨달은 건지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남성 둘이 내렸다. 와타루는 그 스포츠카 뒤쪽에 경찰차를 세우고 둘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다소 흥분한 기색으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고갯길을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추월해왔다. 추월한 오토바이는 그대로의 속도로 눈앞의 커브길로 진입. 그 속도로 코너로 돌진하다가는 사고가 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 바로 눈앞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졌다. 오토바이와 함께 운전자도 가드레일 아래를 뚫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신고했다고 남자들에게 설명을 들었다. 와타루와 상사는 현장 검증을 행하기 위해 발연통에 불을 붙여놔두고 안전 확보를 한 뒤 둘을 동반해 현장 검증을 행하기로 했다. 계절은 12월 말. 가뜩이나 추워지는 계절에 고갯길은 추위가 더욱 매섭게 느껴진다. 남자들도 때 아닌 얇은 옷이라서 굉장히 추움도 떨고 있었지만 현장 검증에는 협조적이었다고 한다. 오토바이가 넘어진 곳은 크게 휘어지는 오른쪽 커브. 코너 앞에 미끄러진 자국이 있어 말 그대로 과속이 원인인 것으로 보였다. 도로에는 미끄러진 자국에서 가드레일을 향해 일직선으로 뻗은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고 넘어진 오토바이가 십수미터나 운전자를 끈 채 미끄러지고 있던 걸 보고 알았다. 남자들의 말로는 그대로 가드레일 아래를 뚫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는데 그 설명대로 분명히 가드레일 아래 흙부분이 파여 있었고 차체 일부가 부딪혔는지 가드레일의 일부가 크게 찌그러져 있었다. 그 근방에 백미러나 카울 같은 부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사고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현장 조사 결과 남자들의 설명에 모순점은 없었고 오토바이 탑승자의 단독사고로 결론 내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됐다. 상사도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어 그 취지를 본부에 연락하고 경찰차로 돌아갔다. 남자들은 탑승자의 안부를 걱정했지만 가드레일 아래로는 어둠이 펼쳐져 있을 뿐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수십 미터는 될 그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린다면 우선은 살 수는 없을 거라 봤지만 굳이 건드리지 말고 수색은 아침부터 하겠다고 전하고 남자들에게 안전운전하라며 돌아가길 촉구했다. 그러자 신고자 중 한 명이 가드레일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간다. 뭔가를 발견한 듯 전조등이 희미하게 비친 그 앞에 뭔가 동그란 게 떨어져 있었다. 자세히 봤더니 그건 풀페이스 헬멧이었다. 와타루가 그걸 확인하려고 걸어가자 둘도 그 뒤를 따라왔다. 손에 든 손전등으로 헬멧을 비춰보니 무참히 긁힌 헬멧 뒤통수가 둔탁한 빛을 반사하고 있다. 와타루가 헬멧을 들어보려 하자 묵직하다. 헬멧이 이렇게 무거울 리가 없는데 생각하며 힘껏 들어 올렸지만 생각 이상의 무게에 와타루의 손은 미끄러져 헬멧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 떨어진 헬멧을 보고 셋은 경악했다. 헬멧 안에 남자의 머리가 그대로 있었다. 자기도 모르게 하는 소리가 새어나온다. 가드레일에 걸려 목만 떨어져 버린 걸까? 깨진 쉴드 부분에서 공허한 눈동자가 와타루를 보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 불경을 외우면서 헬멧에 손을 댄 순간 죽은 동태눈깔 같은 눈이 희번득하며 좌우로 움직였다. 그리고 피를 꿀럭꿀럭 입에서 내뿜으며 아파. 하며 2번 크게 소리쳤다. 와타루는 자기가 경찰관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두 남자와 같이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소란을 들은 상사가 경찰차에서 뛰어나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상사가 보고 오겠다며 혼자 그곳을 향해 갔다. 멀리서 상사가 헬멧을 찾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상사가 갸웃거리면서 바로 돌아왔다. 헬멧 같은 건 보이지 않는다고 상사는 말했다. 와타루는 남자 둘을 데리고 헬멧이 있던 장소로 돌아갔다. 그러나 상사 말대로 분명히 헬멧은 거기 없었다. 상사는 셋을 우선 진정시키고 와타루를 경찰차로, 신고자를 본인들 차로 돌아가도록 종용했다. 와타루를 대신해 상사가 운전석에 앉아 신고자에게 인사한 뒤 차를 출발시켰다. 핸들을 쥔 상사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런 상사의 태도에 와타루는 자기 떨리는 손을 바라보면서 헬멧건은 착각도 거짓말도 아니라는 걸 해명했다. 상사는 단 한마디, 알고 있다는 말만을 중얼거렸다. 서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와타루에게 상사가 말을 걸어왔다. 그곳은 예전부터 사고가 많아.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목 없는 라이더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말이야. 뭐 그런 이야기야 흔한 이야기인데 나도 이번과 비슷한 경험이 있지. 나중에 신고한 사람 차 넘버 조회해봐. 그러면 다 알게 될 거다. 다음날 와타루가 상사의 지시대로 신고자 차 넘버를 조회했더니 10수년 전에 폐차가 된 것으로 판명. 거기에다 신고자의 면허를 조사했더니 마찬가지로 10수년 전에 그 고갯길에서 사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한다. 그것을 상사에게 보고하자 자기도 같은 경험이 있다면서 거기는 말이지 그런 곳인 거야. 좋은 경험했다. 고 웃으며 어깨를 툭 치더니 보고서를 받아서 책상 안에 넣어버렸다.